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 자식 뒷바라지는 안 하고 본인들 좋은 데만 쓰다가 나중에 돈 떨어지면 자식한테 손 벌리는 부모. 그런 부모도 자식이 모셔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이 직접 겪고 계실지도 모를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꼭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 강서구에 사는 35살 김민준 씨입니다. 민준 씨는 지난달 부모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아, 다음 달부터 매달 150만 원씩 보내줘야겠다. 안 보내면 너희 집 전세 보증금 찾아서 우리가 쓸 거야. 민준 씨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합니다. 150만 원. 그것도 매달. 그건 민준 씨 가족의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 돈이었으니까요. 민준 씨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준 씨의 아버지는 중견건설회사의 부장이었습니다. 연봉이 8천만 원 정도 됐고요. 어머니는 동네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셨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가정 형편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산층 이상이었어요. 민준 씨네 동네 아파트는 당시 시세로 3억 원대였고 차도 준중형 세단을 몰았으니까요. 그런데 민준 씨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그리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민준 씨가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명품 가방을 잔뜩 펼쳐놓고 계셨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민준 씨가 물었죠. 엄마 생일 선물로 아빠가 사주신 거야. 이쁘지?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민준 씨가 엄마, 나도 친구들처럼 학원 좀 다니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학원은 무슨? 네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데.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 씨는 수학을 정말 못했어요. 반에서 꼴찌 수준이었죠. 아빠, 수학 과외 좀 받고 싶어요. 친구들은 다 받던데. 아버지는 신문을 보다가 고개도 들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외는 무슨? 인터넷 강의 들어. 요즘 그런 거 많다며. 그런데 바로 그 주말 아버지는 골프채를 새로 사셨어요. 민준 씨가 거실에서 그걸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이번에 신상 나왔다고 해서 샀어. 400만 원 주고. 민준 씨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집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한테는 쓰기 싫어하시는구나. 고등학교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대학은 네가 알아서 가라는 입장이셨습니다. 엄마, 아빠, 저 대학 가려면 학원을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친구들 거의 다 다니던데요. 어머니가 대답하셨죠. 우리 돈으로 학원 보낼 생각 없어. 네가 정 가고 싶으면 알바해서 다녀. 17살 고등학생이 알바를 해서 학원비를 벌 수 있을까요? 민준 씨는 결국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2년을 보냈고 다행히 지방 국립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고지서를 받던 날을 민준 씨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빠, 등록금이 420만 원이래요. 아버지는 TV를 보시다가 학자금 대출 받아라고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출요? 응. 요즘 금리도 낮다던데. 졸업하고 네가 갚으면 돼. 민준 씨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식 대학 등록금도 안 대주시겠다는 거였으니까요. 근데 아빠는 어제 골프 회원권 샀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얼마였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돈 우리가 쓰는데. 네가 왜 간섭해? 저한테도 써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우리는 우리 인생 사는 거야. 너도 내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그날 민준 씨는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년 후 민준 씨는 우연히 아버지의 통장을 보게 됐습니다. 예금 잔액이 1억 2천만 원. 어머니 통장도 8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는 돈이 있었던 겁니다. 2억 원이 있으면서도 자식 학원비, 등록금은 한 푼도 안 대주신 거죠. 민준 씨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중에 커서 절대 이 사람들한테 기댈 일 없이 살아야겠다고. 대학 4년 내내 민준 씨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총 1,500만 원. 졸업할 때쯤 되니 이자까지 합쳐서 1,7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 돈을 갚느라 20대 내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습니다.
한 달 월급이 250만 원인데 대출 상환에 50만 원, 월세에 60만 원, 생활비에 나머지를 쓰니까 모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부모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1년에 두세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셨습니다. 유럽, 동남아, 일본. 한 번 여행 가시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쓰고 오셨어요. 민준 씨가 28살 때였습니다.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동생이 부모님께 결혼 자금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하셨죠. 우리는 너희 결혼 자금까지 줄 생각 없어. 너희가 알아서 해. 요즘은 다들 자기들이 준비한다더라. 동생은 결국 2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봄, 민준 씨는 페이스북에서 부모님의 사진을 봤어요. 스위스 융프라우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댓글에 친구분이 부럽네요. 유럽 여행 비용이 많이 들었겠어요? 라고 쓰자 어머니가 댓글을 다셨습니다. 1인당 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도 평생 꿈꿨던 여행이라 후회 없어요. 민준 씨는 그 댓글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자식 둘 결혼 자금 합쳐서 4천만 원이면 되는데 본인들 여행에는 1,000만 원을 쓰시는구나. 우선순위가 그렇구나. 민준 씨는 31살에 결혼했습니다. 아내 은지 씨를 만난 건 직장 동료 소개팅에서였어요. 은지 씨는 따뜻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고 각자 모은 돈으로 전세 2억 원짜리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부모님은 결혼식에 오셔서 축의금으로 50만 원을 주셨어요. 민준 씨의 친구들이 대부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받는 걸 생각하면 정말 적은 금액이었죠. 결혼 후 2년이 지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민준 씨는 아버지가 됐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안았을 때 세상에서 이 아이를 가장 사랑하고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병원에 부모님이 오셨을 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이상했습니다. 민준아, 애 키우는 거 돈 많이 든다. 네가 잘해야 할 거다. 우리한테는 기대하지 마. 민준 씨는 네, 알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육아용품도 사주고 용돈도 주시던데 우리 부모님은 도와주기는커녕 기대하지 말라고 먼저 선을 그으시니까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는 직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했고 연봉이 5,500만 원이 됐습니다. 은지 씨도 일을 계속해서 3,500만 원 정도 벌었고요. 합쳐서 9천만 원. 나쁘지 않은 수입이었죠. 하지만 서울에서 세 식구가 살기에는 빠듯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에다가 추가로 대출 5천만 원을 받아서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로 이사했거든요. 매달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으로 150만 원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아이 어린이집비 50만 원, 생활비 200만 원, 보험료 60만 원. 저축은 한 달에 50만 원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아빠다. 요즘 좀 어떠니? 평소에 잘 연락도 안 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안부 전화를 하셔서 민준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빠. 잘 지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아빠가 요즘 좀 힘들어서 매달 100만 원만 보내줄 수 있겠니? 민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연금 받으시잖아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해. 너도 이제 결혼했고 애도 있고 하니까 부모 좀 도와줄 때 됐잖아. 민준 씨는 황당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하시다니. 아빠, 근데 제 사정도 좀 들어보세요. 저도 대출 상환하느라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너 연봉 5천 넘는다며. 100만 원도 못 줘? 그게 아니라. 됐어. 아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알았어. 아버지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민준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 씨가 여보,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지만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준 씨는 은지 씨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어떻게 자신을 대했는지 학원비도 등록금도 결혼 자금도 한 푼 안 대주셨다는 것.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하신다는 것. 은지 씨는 한참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부모님이시잖아요. 조금은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까요?
민준 씨는 고민 끝에 부모님께 매달 50만 원씩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성의 표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개월 후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5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고 그래? 우리가 널 키웠는데. 이게 뭐니? 엄마, 저도 사정이 어려워서요. 사정이 어렵긴. 너희 맞벌이로 구천받으면서 무슨 소리야. 우리 때는 부모 봉양이 당연했어. 요즘 젊은 것들은 효도가 뭔지도 모르네. 민준 씨는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제가 어릴 때 왜 저한테는 돈 안 쓰셨어요? 학원비, 등록금, 결혼 자금 다 제가 알아서 했잖아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부모 키워준 은혜는 어떻게 할 거니? 키워준 게 은혜예요? 그건 부모 의무 아니에요? 뭐? 의무?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우리가 널 낳고 키운 게 의무라고? 네. 낳으면 책임지고 키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은혜라고 하시면 곤란해요. 어머니는 화가 나신 듯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내 동생은 매달 100만 원씩 보내던데 너만 이렇게 매정하구나. 역시 넌 어릴 때부터 냉정했어. 민준 씨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동생이 정말 돈을 보내고 있을까? 그날 저녁 민준 씨는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우야, 너 엄마한테 돈 보내고 있어? 동생은 황당하다는 투로 대답했습니다. 형, 무슨 소리야? 나 한 푼도 안 보냈어. 엄마가 그런 소리 했어? 엄마가 거짓말 하시는 거야. 민준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형제를 이간질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민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부모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계셨고 어머니는 주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뭔데? 진우는 돈 안 보낸다고 하던데요? 왜 거짓말 하셨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그리고 도대체 돈이 왜 부족하신 거예요? 아빠 국민연금에 엄마 개인연금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받으시잖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200만 원으로 어떻게 사니? 네가 나이 들어봐라. 병원비도 들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아. 그런데 지난달에 골프 치러 가셨잖아요. 골프장 그린피가 얼마예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죠. 저한테 돈 달라고 하시면서 본인들은 골프 치러 다니시잖아요. 어머니가 끼어드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일했는데 이 정도 누릴 자격도 없어?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쓰는 거지. 그럼 저는요? 제가 어릴 때는요?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쓰시면서 본인들 즐기는 데는 수천만 원씩 쓰셨잖아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그랬나? 네. 제 학원비, 과외비, 등록금, 결혼 자금 다 제가 대출받아서 해결했어요. 20대 내내 빚 갚느라 고생했고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부모님은 해외여행 다니시고 골프 치시고 명품 사셨잖아요. 어머니가 변명하셨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여줬고 학교는 보냈잖아. 그건 부모 의무예요. 그걸로 은혜 운운하시면 안 돼요. 너 정말 버릇없구나. 부모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준 씨는 숨을 한번 크게 쉬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돈 못 드려요. 제 가정이 우선이에요. 나중에 제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뭐, 너 지금 우릴 버리겠다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가정을 지켜야 해요. 이 배은망덕한 놈아. 우리가 널 키웠는데 이게 뭐야. 키워주신 건 감사해요. 하지만 그게 평생 저를 묶어둘 수는 없어요. 민준 씨는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 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는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부모님한테는 올해는 가지 않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명절 당일 아침 큰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나 큰아버지다. 명절인데 왜 집에 안 온다고 하니? 죄송해요, 큰아버지. 올해는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야, 내 부모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데. 내가 들으니까 네가 부모님한테 돈도 안 드린다며? 민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모님이 친척들한테까지 이야기를 퍼뜨리고 계신 거였어요. 큰아버지, 제 사정을 아시면. 사정이고 뭐고 부모님한테 효도는 기본이야.
너 돈 잘 벌면서 뭐가 어렵다고 그래? 큰아버지도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도. 됐어. 어른들 말씀은 들어야지. 명절에 꼭 와. 알았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 씨가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런데 이틀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민준아, 아빠 생각 많이 해봤다. 너희 사는 집 전세 보증금이 2억이지? 그거 우리 명의로 돼 있어. 다음 달까지 매달 150만 원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그 보증금 찾아서 쓸 거다. 그럼 너희는 집 나가야 할 거야. 민준 씨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전세 보증금 2억 원은 부모님 명의의 예금으로 묶여 있었거든요. 전세 계약할 때 집주인이 민준 씨 앞으로는 잔고증명이 안 나오니까 부모님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었고, 부모님도 나중에 네가 돈 모으면 명예 바꾸면 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한 거였어요. 민준 씨는 곧바로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아빠, 그 돈은 제 돈이에요. 제가 대출받아서 모은 거잖아요. 서류상으로는 우리 명의야.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돼. 아빠, 그건 범죄예요. 횡령이라고요? 횡령은 무슨? 부모가 자식 돈 쓰는 게 횡령이야? 너 정말 우리를 고소할 거야? 민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모님 말씀이 맞았어요. 명의가 부모님 앞으로 돼 있으니 부모님이 그 돈을 찾으실 수도 있는 거였죠. 아빠,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 가족 길바닥에 나 앉아요. 그럼 돈 보내. 150만 원. 매달. 민준 씨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옆에서 은지 씨도 뒤척이고 있었어요. 여보, 어떡하죠? 은지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150만 원을 보내면 우리는 저축을 못해. 아이 교육비도 마련 못하고. 그렇다고 집을 잃을 순 없잖아요. 나도 알아. 근데 이게 맞는 건가? 협박에 굴복하는 게? 은지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가 제일 중요해요. 시부모님 인생은 시부모님이 책임지셔야 해요.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대학 동기 재현이한테 전화했어요. 재현이는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재현아, 나 좀 도와줘. 법률 상담 좀 하고 싶어. 민준 씨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재현이는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하면 법적으로 불리해. 명의가 부모님 앞으로 돼 있으면 그 돈은 형식상 부모님 돈이야. 형이 그 돈을 넣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통장 이체 내역은 있어. 내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2억 원 보낸 기록.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차용증이나 계약서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어. 부모님인데 그런 것까지 할 줄 몰랐지. 재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미안한데 이건 소송해도 이기기 힘들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게다가 부모님을 고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 현실적으로는 협상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150만 원은 너무 많으니까 금액을 줄이든지 아니면 기간을 정하든지. 민준 씨는 전화를 끊고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민준 씨 괜찮아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은지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오늘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저한테 욕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기 싫어서 남편을 부추긴다고. 제가 집안을 망친다고. 민준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한테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내가 엄마한테 전화할게. 하지 마요. 더 싸우면 어떡해요. 여보, 우리 그냥 돈 보내요. 150만 원. 참아요. 그럼 우리는? 모르겠어요. 일단 집부터 지키고 봐요. 민준 씨는 그날 밤 혼자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원래 끊었던 담배를 몇 년 만에 다시 피우는 거였어요. 하늘을 보니 별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서울 하늘은 언제나 이렇게 어두웠죠. 민준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부모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은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 민준 씨는 부모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대화로 풀어보려고 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왔니? 들어와. 거실에는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민준 씨는 소파에 앉아서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요. 진짜예요. 근데 지금 제 형편이. 아버지가 말을 끊으셨습니다. 형편이 어떤데? 연봉 5,500에 마누라도 돈 버는데 대출 상환이 매달 150만 원이에요. 거기에 생활비, 아이 교육비 다 합치면 저축할 돈이 거의 없어요. 어머니가 비웃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축? 부모 봉양이 먼저지 저축이 먼저야? 우리 때는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어. 그게 당연한 거였어. 엄마, 시대가 달라요. 요즘은 자식들도 살기 힘들어요. 시대가 달라? 그럼 효도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 됐어. 우리는 150만 원 아니면 집 보증금 찾을 거야. 너 알아서 해. 아버지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해. 연금만으로는 못 살아. 민준 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아빠,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돈이 도대체 어디에 다 쓰신 거예요? 5년 전까지만 해도 2억 원 넘게 있으셨잖아요.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퇴직하고 주식 좀 했어. 그게 좀 손해봤고. 얼마나요? 3천만 원 정도. 그리고요?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친구들 모임도 있고. 구체적으로 얼마예요? 어머니가 화를 내셨습니다. 네가 알 필요 없어. 어른들 돈 쓴 거 가지고 자식이 따지는 게 말이 돼? 민준 씨는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알 필요 없어요? 저한테 돈 달라고 하시면서요? 제가 번 돈으로 부모님 빚을 메워드려야 하는데 알 필요가 없다고요? 빚? 우리가 무슨 빚이 있어? 계획 없이 돈 쓰신 거잖아요. 연금만으로 살 수 있는데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하시니까 돈이 부족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야, 너 지금 부모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돈 쓴 게 죄야.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 결과를 저한테 떠넘기시면 안 되죠.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참 후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우리를 버리겠다는 거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가족을 지켜야 해요. 가족? 우리는 내 가족이 아니야? 엄마도 가족이에요. 하지만 제 아내와 아들이 우선이에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배 아파 낳고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니? 민준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저도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아버지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그럼 다음 주까지 답정해. 150만 원 보내든지 아니면 집 나가든지. 민준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뒤에서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너 이러다가 나중에 후회할 줄 알아. 민준 씨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길가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은지 씨가 아들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안 됐어. 부모님이 양보 안 하셔. 그럼 우리는? 모르겠어. 일주일 안에 결정해야 해. 은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돈 보내요. 150만 원. 제가 부업이라도 해볼게요. 당신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부업을 해? 이건 내 문제야. 우리 문제예요. 우리가 같이 풀어야 해요. 그날 밤 민준 씨는 노트북을 켜고 가계부를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수입은 한 달에 세후 650만 원. 지출은 대출 상환 150만 원, 생활비 200만 원, 아이 어린이집비 50만 원, 보험료 60만 원, 통신비와 공과금 50만 원. 총 560만 원. 남는 돈이 90만 원. 여기서 150만 원을 부모님께 드리면 매달 60만 원 적자가 나는 겁니다. 민준 씨는 계산기를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준 씨는 회사 상사에게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부장님, 부모님 모시는 거 어떻게 하세요? 부장님은 커피를 홀짝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나 매달 100만 원씩 드려. 형제들이랑 나눠서. 부모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알아서 드리는 거지. 부모님이 우리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거든. 민준 씨는 부러웠습니다. 자발적으로 효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은 왜 그럴 수가 없을까? 점심시간에 동료 선희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민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선희는 듣고 나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건 부모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자식 교육에 한 푼도 안 쓰시고 본인들 놀기만 하시다가 이제 와서 돈 달라는 건. 그래도 부모니까. 부모라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민준 씨 가정이 우선이에요. 선희의 말이 위로가 됐지만 동시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씨는 동생 진우를 만났습니다. 동생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진우는 소주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형, 나도 고민 중이야. 부모님이 나한테도 100만 원 보내래.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솔직히 화가 나. 우리 결혼할 때도 안 도와주시고 애들 낳아도 손주 얼굴 한 번 보러 오지도 않으시더니 이제 와서 돈 달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안 드리면. 형, 우리가 효자가 돼야 해? 부모님이 먼저 부모 노릇을 하셨어야지. 진우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 부모 노릇. 부모님은 제대로 부모 노릇을 하신 걸까? 민준 씨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았을 때도 부모님은 그게 뭐가 대단해? 라고 하셨죠. 친구네는 피자를 사주던데 자기는 칭찬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대학 합격했을 때도 네가 알아서 한 거잖아 라고만 하셨고요. 결혼식 날도 축하 인사 대신 이제 내 인생 내가 책임져라고 하셨습니다. 민준 씨는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진우야, 너는 우리 부모님한테 사랑받았다고 느껴?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의무감으로 키우신 것 같아. 사랑은? 잘 모르겠어. 나도 그래. 그래서 더 힘든가 봐. 사랑도 못 받았는데 이제 와서 효도를 요구하시니까. 두 형제는 말없이 소주를 마셨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기에 위로의 말도 필요 없었어요. 수요일이 됐습니다. 부모님이 정한 마감일까지 나흘 남았어요. 민준 씨는 은지 씨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 은지 씨가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150만 원 보내기. 하지만 우리 저축 불가능. 둘째, 적은 금액 제한하기. 하지만 부모님이 받아들이실지 모름. 셋째, 법적 대응.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승산도 불확실. 넷째, 집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 하지만 전세 구하기도 어렵고 이사 비용도.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다섯째가 있어. 내가 부모님을 설득하는 거. 금액을 줄이고 기간을 정하는 거지. 예를 들어 1년 동안만 50만 원씩 드리고 그 사이에 부모님이 지출을 줄이시는 거야. 그게 될까요? 해봐야 알지. 은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내가 혼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목요일 오후 민준 씨는 반차를 내고 부모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어요.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왔구나. 답은 정했니? 네. 이야기 좀 해요. 거실에 앉아서 민준 씨는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1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드릴게요. 그 대신 부모님도 지출을 줄여주세요. 골프는 한 달에 한 번만, 외식도 줄이시고. 1년 후에는 제 형편이 나아질 수도 있고 부모님도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돼. 150만 원 아니면 협상 없어. 아빠, 50만 원도 저한테는 큰 돈이에요. 우리한테는 150만 원도 부족해. 그럼 부모님 지출을 줄이세요. 골프 회원권 파시면 5천만 원은 나올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내 유일한 낙이야. 그걸 팔라고? 낙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봐야죠. 현실? 현실은 네가 부모 모셔야 한다는 거야. 민준 씨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아빠, 그럼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아빠는 나한테 부모 노릇 제대로 하셨어요? 아버지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해주신 게 뭐예요?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신 거요? 그건 법적 의무예요. 부모의 최소한이죠. 저는 아빠한테 사랑받았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랑? 우리가 널 안 사랑했어? 사랑하셨으면 제 교육에 투자하셨겠죠. 제 미래를 위해 뭐라도 해주셨겠죠.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우리 삶을 부정하는 거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부모님 인생을 사셨어요. 저는 거기 포함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한테 의무를 요구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쁜 부모였니? 민준 씨도 목이 메였습니다. 나쁜 부모는 아니었어요. 근데 좋은 부모도 아니었어요. 그냥 의무만 하신 거예요.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참 후 아버지가 지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부족했을 수도 있지. 근데 우리도 처음 해보는 부모였어. 우리도 우리 부모님한테 제대로 못 배웠고.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근데 아빠의 최선이 제게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도 제 아들한테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게 부모님께 150만 원 드리는 것보다 중요해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물으셨습니다. 그럼 너는 우리를 어떻게 할 거야? 매달 50만 원 1년간.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 이상은 제 가정이 무너져요. 50만 원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 부모님도 지출을 줄이셔야 해요. 골프를 줄이시고 외식을 줄이시고. 연금 200만 원으로 충분히 사실 수 있어요. 어머니가 화를 내셨습니다. 평생 고생하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즐기려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즐기시되 제 희생 없이 즐기세요. 그 말을 끝으로 민준 씨는 일어났습니다. 1년간 50만 원. 이게 제 최종 제안이에요. 받아들이시든지 법적으로 하시든지 선택하세요. 토요일까지 답 주세요. 민준 씨는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온몸이 떨렸어요. 방금 자기가 한 말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다니. 금요일이 지나갔습니다. 부모님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민준 씨는 초조하게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토요일 오전 드디어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아빠다. 네, 아빠. 우리 생각을 많이 해봤다. 내 제안 받아들이게. 1년간 50만 원. 민준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는. 우리도 골프를 좀 줄여볼게. 지출도 정리하고. 네. 그리고 아빠 1년 후에 제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그래. 전화를 끊고 민준 씨는 은지 씨를 껴안았습니다. 여보, 됐어. 50만 원으로 합의했어. 은지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와서 엄마, 아빠 왜 울어? 라고 물었고 민준 씨는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니야. 행복해서 그래. 하지만 민준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1년 후에 또 같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부모님은 지출을 줄이는 게 쉽지 않으실 테고 민준 씨의 형편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때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민준 씨는 아직 답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가 자식 교육에 한 푼도 안 쓰고 본인들 즐기는 데만 돈을 쓰다가 나중에 돈 떨어지면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것, 이게 정당한 걸까요? 자식은 그런 부모도 모셔야 하는 걸까요? 효도는 무조건적인 의무일까요? 아니면 상호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선택일까요? 그리고 부모의 노후 준비 부족을 자식이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민준 씨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민준 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수많은 30, 40대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경계선은 어디까지일까요? 사랑과 의무, 효도와 희생, 이 모든 것들의 균형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는 약속대로 매달 50만 원을 부모님께 송금했어요. 처음 2달은 괜찮았습니다. 부모님도 연락을 잘 안 하셨고 민준 씨도 그게 편했어요. 하지만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병원에 다녀왔어. 무슨 일 있으세요? 무릎이 안 좋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대. 그게 비용이 좀 들어. 민준 씨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얼마나요? 보험 적용 받아도 500만 원은 들 것 같아. 민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 돈은 제가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대출 받으면 되잖아. 저 이미 대출이 있어요. 더 받을 수 없어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아파 죽으란 말이야? 민준 씨는 난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아프신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엄마, 동생이랑 상의해 볼게요. 둘이서 반씩 부담하면. 진우는 돈이 더 없대. 네가 해야 해. 왜 저만요? 네가 형이잖아. 형이 동생보다 책임이 더 있는 거야. 그날 밤 민준 씨는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우야, 엄마 수술비 이야기 들었어? 응. 근데 형, 나 진짜 없어. 우리 둘째 낳고 애 분유값에 기저귀 값에 미치겠어. 나도 사정은 마찬가지야. 형이 좀 더 내줘. 나중에 내가 갚을게. 너 언제 갚을 건데? 모르지. 근데 지금은 진짜 없어. 민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5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은지 씨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수술비가 500만 원이래요. 은지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500만 원? 우리 비상금이 그 정도인데. 나도 알아. 근데 엄마가 정말 아프신 것 같아. 여보, 저도 시어머니 건강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애는요? 우리의 교육비 모으던 돈인데. 민준 씨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말도 맞았으니까요. 다음 날 민준 씨는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엄마, 수술비는 제가 댈게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앞으로 이런 일 없게 부모님도 의료비 저축을 하세요. 그리고 골프 회원권 하나는 파세요.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골프 회원권은 왜 또 나와? 그게 지금 3천만 원은 받을 거예요. 그 돈으로 의료비 대비하시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세요. 그건 내 재산이야. 네가 터치할 일이 아니야. 제 돈으로 수술비 내는데 제가 조건 달 수 있죠.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엄마 수술비에 조건을 다니. 내가 이러려고 너를 낳았나? 민준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무한정 도와드릴 수 없어요. 부모님도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결국 아버지는 골프 회원권 하나를 파는데 동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부모님과 민준 씨 사이는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에서 힘든 프로젝트를 맡았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어요. 집에 오면 아들이 아빠 놀아줘라고 하지만 기력이 없었습니다. 은지 씨도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했고요. 어느 날 민준 씨는 거울을 보다가 놀랐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수십 가닥 보였거든요. 아직 36인데 벌써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민준 씨는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진우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형, 큰일 났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뭐? 어디서? 집에서. 뇌졸 중이래. 지금 응급실이야. 민준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어머니와 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진우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상태가 어때요? 아직 검사 중이야.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다고.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환자분이 경미한 뇌졸중을 겪으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요. 재활도 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입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재활 치료비가 추가로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보험 적용 받으시면 200만 원 정도는 나올 겁니다. 민준 씨와 진우는 복도로 나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 200만 원을 우리가 내야 하는데. 반씩 나누면 100만 원씩이네. 형, 나는 진짜 안 돼. 우리 집사람이 화병 걸렸어. 시댁 때문에. 민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이번에도 더 낼게. 형, 미안해. 됐어. 근데 진우야, 이거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아? 모르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민준 씨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매달 50만 원의 수시로 생기는 의료비까지. 내 인생은 도대체 뭐지? 나는 부모님을 위한 ATM인가? 민준 씨는 베란다에 나가서 또 담배를 피웠습니다. 은지 씨가 나와서 옆에 섰어요. 여보,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아. 전혀 안 괜찮아. 다음 날 민준 씨는 아버지 병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아빠 어떠세요? 민준아. 아빠가 이 꼴이 됐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괜찮아지실 거예요. 민준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무리한 것 같구나. 민준 씨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사과를 하시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돈 이야기 말이야. 네가 힘든 거 알면서도 계속 요구했어. 아빠가 잘못했다. 민준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내 말이 맞았어. 우리가 너한테 부모 노릇 제대로 못했어. 근데 우리도 배워본 적이 없었어. 우리 부모님도 우리한테 그랬거든. 돈은 자기들 쓰고 자식은 알아서 크라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야. 얘기해야 해. 민준아, 아빠가 이제 알았어. 자식한테 사랑을 주지 않으면 나중에 받을 수도 없다는 거. 당연한 건데 왜 몰랐을까?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민준 씨는 평생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민준아, 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네. 많이 힘들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내 인생 망쳤구나. 아빠 인생은 안 망했어요. 다만 제 선택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우리가 너한테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 우리 마음대로만 살았지. 그날 민준 씨는 아버지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36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신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민준아, 아빠가 앞으로 달라질게. 골프도 끊을게. 지출도 확 줄이게. 그러니까 너는 내 가정 잘 돌봐. 아빠. 그리고 손주 좀 자주 보여줘. 아빠가 그동안 할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못했네. 민준 씨는 울었습니다. 서럽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2주일 후 아버지는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달라지셨어요. 골프 회원권을 모두 파셨고 외식도 줄이셨습니다. 어머니도 명품 가방을 몇 개 팔아서 돈을 만드셨고요. 부모님은 연금 200만 원으로 생활하시면서 남는 돈은 저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매달 50만 원을 보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해 가을 민준 씨는 부모님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3개월 만이었어요. 아버지는 손주를 안아 올리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손주 많이 컸네. 할아버지가 그동안 못 봐줘서 미안해. 어머니는 부엌에서 은지 씨를 도와주셨고요.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통장 정리를 좀 했어. 골프 회원권 팔고 어머니 명품 팔고 해서 4천만 원 정도 모였어. 민준 씨는 놀랐습니다. 네. 이 돈은 아빠 엄마 의료비로 쓸 거야. 앞으로 너한테 의료비 부담 안 줄게. 그리고 생활비도 이제 내 돈 안 받을게. 아빠 괜찮으세요? 응. 우리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지출 줄이니까 한 달에 50만 원은 저축도 되더라. 민준아, 너는 내 가정 걱정해. 민준 씨는 또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고마움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나아졌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민준 씨가 어릴 때 받지 못한 사랑, 청년 시절 혼자 버텨야 했던 외로움, 그 모든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부모님도 잘못을 인정하셨고 민준 씨도 용서하려고 애썼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연봉이 6,500만 원이 됐어요. 조금 여유가 생기자 자발적으로 부모님께 한 달에 30만 원씩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요가 아닌 자발적 효도였죠. 부모님은 그 돈을 고스란히 저축하셨고 손주 대학 자금으로 쓰라고 하셨습니다. 민준 씨는 부모님이 변하신 모습이 신기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그해 겨울 가족 모두가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주에게 할아버지가 내 저금통에 용돈 넣어놨어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은지 씨에게 며느리 고생 많다며 목도리를 선물하셨어요. 민준 씨는 이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됐으니 다행이다. 하지만 민준 씨는 여전히 친구들을 만나면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모도 자식이 모셔야 하는가라는 질문을요. 어떤 친구는 그래도 부모잖아라고 하고 어떤 친구는 상호적인 관계여야지라고 합니다. 정답은 없었어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아픔이 다르니까요. 민준 씨는 지금도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떠오르면 여전히 가슴이 아파요. 학원에 보내달라고 조르던 자신, 대학 등록금 때문에 울던 자신, 결혼 자금 때문에 대출받던 자신. 그 모든 순간에 부모님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적어도 현재가 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노력하는 관계, 완벽하지 않지만 이해하려는 마음. 민준 씨의 아들이 6살이 됐을 때 민준 씨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너한테 최선을 다할 거야. 네가 원하는 교육, 내가 필요한 지원 다 해줄게. 그리고 나중에 네가 어른이 됐을 때 아빠한테 빚진 것처럼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건 아빠의 선택이고 아빠의 사랑이야. 너는 그냥 받기만 해. 그리고 나중에 내 아이한테 똑같이 해주면 돼. 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좋은 아빠가 될 거예요. 아니, 벌써 좋은 아빠예요. 민준 씨는 웃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처럼은 안 될 거야. 적어도 내 아들한테는 사랑받는 아버지가 될 거야. 그날 밤 민준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부모님이 노후 준비 없이 사시다가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하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부모 세대이신가요?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신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고 관계가 다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부모-자식 관계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희생이나 의무가 아닌 상호 존중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키워야 하고 자식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자발적으로 효도하는 것. 그게 건강한 관계가 아닐까요? 민준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부모와 자식, 효도와 의무, 사랑과 책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모여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해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